네, 야당이 표결을 추진하는 양국관리법 등 쟁점 법안의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야당은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략적 의도라며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한편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안까지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국관리법 재표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은 이 재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은 투표 다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마도 재상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에 그렇게 되면 예. 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법 자체가 남는 살을 국가가 강제 매수해주는 그런 법이고 농촌을 파탄내는 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거부하기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민주당도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아마 본회의 다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정략적으로 민주당에서 판단하고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양국관리법뿐만 아니라 또 간호법도 있는데 이것 역시 상당히 이제 정부에 부담을 주기 위한 당략적 지금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물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재투표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족수 조건을 보면 지금 민주당 전원이 다 찬성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로 향하는 민주당의 어떤 의도라고 해야 할까요? 결정의 배경은 뭐라고 여쭤볼 수 있을까요? 거부권, 그러니까 제1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비밀 투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300명이니까 15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이게 다시 가결이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양당이 모두가 총동원령을 내렸을 때 국민의힘에서만 반대를 해도 3분의 2를 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선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법안이 뭐 다른 법이다라고 그 정부와 국민의힘 쪽에서 왜곡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놓는 대안을 보면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법을 못 만듭니까? 라는 의구심을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촌 지역구에 그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고 농촌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의 그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제2의 그 가결을 해주는 이런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농촌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향후에 내년에 이제 총선이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농민들에게 거짓말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굉장히 좀 답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다라는 어떤 관점을 떠나서 농민들의 삶과 우리가 무기와 군대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기본 어떤 우리 그 식량인 쌀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값을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보면 사실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 제2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농촌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을 압박하는 저는 이 문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유효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표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무기명 투표면 이탈표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까?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고요. 지금 뭐 농민들의 표 계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쌀농업의 미래를 지금 걱정하면서 지금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벼농사는 쌀이 그냥 매년 남아 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남아 있는 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쌀들을 매년 방출을 하는데 헐값으로 방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이 쌀 뭐 가격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생산량이 과도하면은 정부가 다 매입을 한다 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예상되는 것이 지금도 5% 매년 5% 이상 남아도는데 예. 한 15%까지도 남아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쌀을 이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다 이게 허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농업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이게 당장 뭐 내년 선거를 앞둔 그런 정책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아마 표결에 가더라도 이탈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탈표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부결이 됐다라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지 않는 현 정부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사 법안을 또다시 만들어서 또 다른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해서 또 시도를 하는 이 두 가지가 뭐 다 가능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이 유사 법안을 또 내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지루한 정쟁의 되풀이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부 여당이 이 거부권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결국 우리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민들의 쌀값 안정의 요구, 농민들의 삶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농민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이제 향후 작업들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각 당에서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예상을 하고 또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으실 텐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이 식량 주권의 포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식량 주권이 아니라 당연히 식량 주권 중요하죠. 농업의 다양성을 갖다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벼농사에만 이렇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지금 소비 형태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쌀 소비보다도 밀 소비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밀가루가 많아지는데 지금 밀이라든가 콩은 거의 작업 자정률이 거의 0%나 가깝습니다. 전량 지금 수입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농업 다양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농업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청년 농들도 또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쌀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세금을 다 소비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농업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 것이죠. 예. 정책과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요. 농업 정책의 기본은 쌀입니다. 이 쌀이 기본적인 어떻게 쌀이죠. 지켜지느냐에 예.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것으로 어떻게 품종을 다양화시키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예.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죠. 또 농업을 6차 산업화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쌀 산업 분야가 무너지고 나면 안 됩니다. 현재 농민들이 올해 지난해 그 폭락한 쌀값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농사 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왜 비싼 아파트는 사주는데 이 쌀은 못 사주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하게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포장을 과대하게 한 거고요. 이 법안을 보면 그 쌀 면적이 더 늘어났을 때, 재배 면적이 더 늘어났을 때는 수매를 안 해줄 수 있는 이런 조항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는 이러한 조항도 들어가 있어서 재배 면적이 더 늘어나서 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보면요,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 속에서 정부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유격을 좀 더 둔다든지 3% 뭐 5%를 조금 더 그 유격을 더 둔다든지 하는 형태로 정부에서 타협을 해 오는 게 맞지, 이것을 마치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이런 나쁜 법으로 선동을 하고 그리고 남는 쌀 뭐 저 사주는 법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 법은 정확하게 우리 쌀주권을 지켜가면서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한 법이고, 이 조정 속에서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쌀값이 안정할 때 이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농업 분야까지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인데, 왜곡하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쌀을 과잉 생산이 되면은 다 수급을 하지 않습니까? 쌀값이 폭락되는 경우는 일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쌀이 남아도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쌀을 포기하겠습니까? 다 주식인데 당연히 벼농사를 갖다가 그건 매년 쌀이 남지 않아요. 그건 오해예요. 매년 남지 않아요. 지금 통계를 보면은 매년 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쌀을 갖다 남는 쌀을 다 싸주겠다 하면 당연히 저라도 벼농사를 짓겠습니다. 남는 쌀 정부가 다 싸준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농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게 이제 직불금제를 지금보다도 2배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방향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농업, 밀농사를 짓는다든가 콩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그것도 보조를 더 해줘서 네. 그런 방향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네. 쌀은 기본인 것이죠. 기본이지만 이게 그러면은, 너무 과잉이 되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수매보다는 수급 균형을 통해서 좀 쌀값을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맞는 말이죠. 수매보다는 수급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들이 법제화 시켜라라는 의미에서 이번 양곡관리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신 그 타작물 지원법,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사실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휴경농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준 게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재배 면적을 좀 줄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 주어서 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다른 작물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농가 소득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했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연이은 풍년에 따른 어떤 수급의 과잉, 이것으로 인해서 쌀값이 폭락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러한 그 수급 조정을 정책을 통해서 수급 조정을 했기 때문에 쌀값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포기하니까 결국은 법을 통해서 강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수급 균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 법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오로지 정부 여당에서는 남는 쌀 강제로 매입하게 하는 법이다라고 사실 왜곡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정부 여당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반박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주장의 되풀이인데 사실은 계속 지금 쌀 농사, 우리 뭐 누구나 쌀 농사를 주로 강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식인데 쌀을 중시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단지 이제 이런 과잉 생산될 경우 뭐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도 맞는 것이고, 가격 너무 과잉이 생산될 경우에는 또 수급을 해서 정부가 보관했다가 방출하는 그런 형태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은 이제 너무 쌀농사 쪽으로 너무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이 법안이기 때문에 예. 이 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안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 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또
각자 이제 국민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쟁점이다 보니 쉽게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앞서 살펴본 정족수에 관한 부분 때문에 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만약에 이번 재표결에서 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부담은 어느 쪽에 더 가게 되겠는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 그리고 그 거부한 대통령께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대표인데 자기 지역구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소신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황, 이것들이 저는 역사에 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쌀값? 이 문제는 쌀값이 아무리 올라도 밥 한 공기 200원 이상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정부가 농민들에게 이렇게 각박할까? 결국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정치적 대립의 요건으로 만든 거예요. 대상으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걸 가지고 오로지 정치 싸움만 하려고 하는 소재로 활용을 하다 보니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건데 이것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저는 정확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에서 농촌 지역구에서 유리한 그동안 조건을 가졌던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 우리 농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큰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230만 농민이다라고 하지만 그 230만 농민들의 자제들이 또 우리 도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농촌과 농민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심판에서의 매우 불리한 조건을 농촌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여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고요. 이 정치 싸움을 건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거는 것이죠. 사실 이게 민주당은 지금 169의 거대 의석을 지금 10분 발의해서 하고 싶은 법안들을 다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여야가 논의를 해서 국민 정서에 맞게 국민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법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법안들이 지금 직회부된 법안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 폭거, 입법 독재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하다가는 아마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대 의석의 힘을 발휘한다. 이거면은 나중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법안들이 지금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간호법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의 최연수 의원이 간호사 출신이시고 사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호법 운동이 지속적으로 벌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여당이 되더니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사실상 매우 적극적으로 그 간호법 개정에 대해서 제대로 참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이익단체들과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됐으니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자당의 국회의원이 간호사 출신이고 그분이 사실 앞장서서 개정을 주도했던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정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향후에 민생과 관련된 쌀, 그다음에 우리 의료 이런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는 상정하고 통과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도 매우 중요한 법안이고요. 우리 당에서 완전히 반대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그 직군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 부분 좀 더 논의를 하고 좀 이해 충돌이 좀 덜 생기도록 사회적 파장이 좀
부정적인 파장이 덜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뭐저 토의가 논의가 안 된다고 해서 직회부를 해가지고 바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은 폭력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도감청 의혹이 요 며칠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어제 외통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일단은 보면은 언급이 됐던 내용 중에 박진 장관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언급이 또 있었고 민주당은 초기 대응이 좀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이 도감청을 했다고 밝혀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당연히 미국 정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외교 관계고 또 우리 동맹 국가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관점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감청이 있었느냐, 내용이 사실이냐 이런 부분인데 내용보다도 도감청 여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미국 쪽에서 지금 법무부하고 국방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있는 사실들 그대로 다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고 했을 경우 그래서 도감청이 있었다.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이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의 도감청 기술이라는 것은 월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감청이 있었다 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사과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좀 성숙된 모습으로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저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부 여당의 생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감청 각 나라 간의 정보 전쟁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 나라의 정보를 우리나라에 유리하게끔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보 전쟁인데 도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동맹국가의 대통령실에 대해서 도감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맹 신뢰 구축에 있어서 매우 심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언론이 얘기했어요. 미국 언론이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NSC 관계자라든지 그리고 미 국방부 관계자라든지 이분들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매우 심각한 문건이 공공에 유출되었다. 공공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문건이 공공에 나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수집한 정보 자료가 시중에 나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한국 정부, 한국 청와대, 대통령실을 도감청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시 여기는 게 아니고 그 문건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경로와 경위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하고 끝까지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문제 제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 아닐 거다라고 하고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청은 했으나 미국이 설마 악의적으로 했겠습니까? 라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악의적 도청은 있고 선의의 도청은 없고 그런 겁니까? 이거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이 이거는 미국 언론이 오해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인정을 하고 미국 정부 관계자도 인정하는데 한국 정부만 유일하게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박진 장관의 목소리와 그 대통령실 김태호 차장의 목소리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이런 우려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사해서 발표라. 한국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일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거짓말이다 하고 무마하고 다른 곳으로 국면 전환시키기 위해서 급급한 이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한국 정부만 지금 미국에 항의를 하지 않고 마치 고개를 숙여 들어가는 듯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관련된 국가들 누구나가
프랑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서류 자체가 위조된 것이다라고 보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항의를 한다고 사과하라 이러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사과하라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프랑스도 요구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출된 문건이 도감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말하자면 시긴트에 의한 것인지 휴민트에 의한 것인지 사실이 어떤 통로에 의해서 이런 문건들이 나왔는지 만들어졌는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건이 왜 어떤 통로로 누구에 의해서 나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아마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에서 법무부 쪽에서 상세한 내용을 조사를 한 뒤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니 그 부분을 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에 대해서 도감청을 했는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도감청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항의를 해도 충분하고 또 지금 우리 이제 야당에서도 지금 좀 주장하는 부분 가운데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지금 외교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안보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실은 정말 안전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해보라고 하든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맞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충분한 보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런 내용이 미국 첩보기관에 접수될 정도로 우리 안보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전체가 나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실의 보안 강화를 위한 이런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요. 미국의 관심은 당연히 미국 CIA에 있는 주요 그 정보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느냐라는 거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정원에 있는 매우 중요한 대북 정보라든지 외국과의 정보가 언론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관련자 다 문책이고 이건 그 정부에 대해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 CIA 정보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미국 사정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김성환 실장이라든지 그 이문희 그 의전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거명되는 이런 그 자료가 있다라고 언론에 나온 거고 그리고 상당 부분 그 위조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그 자료가 우리나라 거는 그 위조 조작의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자료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것도 가짜일 것이다. 그래서 도청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미국 정부 관료조차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나는 안 맞았습니다. 라고 상대방은 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인하는 꼴이라 정말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주권 국가로서의 외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바른 자세인가. 아무리 우리가 한미 정상 그 외교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무엇을 가져올지 예를 들어서 이런 미국의 약점이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IRA에서 일부 고쳐주시오.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한테 일부 유리하게 해주시오. 라고 한다든지 또 그 밖에 한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고 미국이 공식 사과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정도의 말이라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이런 것들이 외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칫 미국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이 사건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의회 연설을 하는 이런 기회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이것이 바로 김태호 차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좀 씻고 정상적인 국가 간의 외교 관계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어떤 그 국가로서의 의사표현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전긍긍해서 항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맞는 것이 그건 잘못된 말씀이고요. 당연히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의 약점을 우리가 잡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협상하는 데 있어서라든가 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우리가 더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얻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감추고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얼마든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더 큰 소리를 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동맹 관계에 있어서 무슨 위협을 주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삼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은 도감청을 했는데 우리 김태호 차장의 말로는 이 기회에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뭡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백악관을 도감청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의혹이 나오고 밝혀졌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서로 간에 정보 전쟁을 하지만 이게 들키면 매우 큰 외교 결례이고 이를 통한 공식 사과. 오바마가 메르켈 그 독일 국민들에게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정보도 그 문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정보가 도감청으로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그 휴민트인지 시긴트인지 그러는데 이건 시긴트라고 분명히 적시가 돼 있어요. 그 언론에, 그 문건에도. 그래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 자세에 대해서 왜 이러냐. 일본한테도 고개 숙이고 미국한테도 고개 숙이고 도대체 주권국 대한민국이 맞느냐라는 걱정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미 지나간 시점의 그 초기 대응의 아쉬움에 대한 말씀이시니까요. 이제 박진 장관도 납득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지금 용산의 보안에 대해서 납득할 만큼의 개선 조치, 보완 조치가 좀 함께 따라줘야 된다. 현재로는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하지만 이전할 때부터 미군 기지와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도감청 위험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장비가 그 일종의 그 이사 물품 속에서 혹은 그 기기 장비 속에서 도감청 장비가 섞여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해서 그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외교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혹은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이끌어내는 이러한 노력들이 정부와 또 대통령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덧붙일 말씀이 없으시다면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을 해서 지금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일단은 이번 현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어제 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전당대회에 돈 봉투가 살포가 됐다. 사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2021년도 전당대회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송영길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캠프에 있었던 말하자면은 윤관석 의원에게 이정근 사무부 총장을 통해서 의원 10명에게 의원들에게는 300만 원씩 전달됐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아닌 분들에게는 50만 원씩 전달됐다는 것인데 의원 10명에게 300만 원씩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이 전달됐다. 그리고 또 이승만 의원을 통해서도 또 전달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최소한 10명의 그보다 훨씬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것이겠죠. 물론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 그 당시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더 혁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방자치선거에서 완전히 보궐선거였죠. 보궐선거에서 전패를 하고 난 다음에 더 혁신하겠습니다라고 타이틀을 내걸고 치른 전당대회인데 거기에 돈 봉투가 살포됐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것은 저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라도
하루빨리 뭐 조사를 하든지 해서 어떤 뭘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당대 조치가 좀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당내 조치는 지금 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당대회 때 이런 돈 봉투가 살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의혹은 돈 봉투 살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돈 봉투가 전달되었다라는 의혹을 그 통화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예요. 이걸로 누구에게 줬을지 안 줬을지 혹은 봉투로 뭐 저 대의원들에게 줬을지 안 줬을지 이거는 아직 안 나오는 이야기고 그럴 봉투가 가능성 준비가 됐고 전달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결국은 이제 예. 선거를 이끌고 있는 사람에게 예, 전달해라라는 다른 내용이었으니까 결국은 그 어떻게 써졌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요. 근데 이 액수가 300만 원짜리 돈 봉투 10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액수가 뭐 6천만 원이다, 9천만 원이다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매우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것 같다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개혁의 가장 큰 것이 돈 안 드는 선거. 물론 일부분 들어가긴 합니다만 아직도 그렇지만 정말 혁신적으로 바꿨거든요. 그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예. 그런데 그 이정근 씨라고 하는 분의 전화기 포렌식은 최소한 6개월 전에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 그분은 그런 여러 가지 재반 혐의를 통해서 4년 6개월이라고 하는 1심 선고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그분 전화기의 포렌식 자료 이거를 지금에서 꺼내들어서 그 야당 의원들한테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검찰이 국면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4월 5일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야당 죽이기 위한 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에 좀 충분한 이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야당 쪽에서는 이 또한 야당 탄압이다. 야당 탄압을 위한 기획 수사다. 왜 시점이 이러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제 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이냐 생각해봤는데 어제 이정근 씨에 대한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 구형보다 훨씬 더 많은 선고가 있었는데 그 판결문 속에 이런 내용들이 또 일부 연관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검찰로 봤을 때는 이미 이 내용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일찍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갖고 언제 어느 시점에 이 부분을 집중 수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찰의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예. 이미 이 물증들이 이제 소진돼 감춰질 부분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일찍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 내용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여당의 뭐 기획수사, 검찰의 기획수사 이런 주장은 알겠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부분입니다.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해서 또 파급력이 어디까지 갈지 영향을 어디까지 미칠지는 좀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 간략하게 짚어보시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쓴소리를 좀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쓴소리 옳은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튀었죠. 오히려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으로부터 해촉하는 뭐 면직인지 해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전광은 압승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기대를 갖고 있는 많은 중도층의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떠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네, 어제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집행부께서 좀 세게 들을 필요들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가 중도층을 갖다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제 얘기들을 좋은 얘기들 많았다고 참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